미국과 이란 협상이 깨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장은 바로 리스크 오프였습니다. 비트코인도 흔들렸죠. 그런데 이번 건 그냥 코인 뉴스가 아닙니다. 지정학 뉴스가 뜨면 시장은 늘 같은 순서로 반응하거든요. 중동 긴장, 원유 공급 리스크, 유가 급등, 달러 강세, 현금 회귀, 그리고 위험 자산 전반 압박. 오늘은 이 연쇄를 코인 관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회담 장소와 형식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다자 회담으로 가려던 흐름이 있었는데 이란이 오만 양자를 요구했고 미국이 선을 그으면서 협상 동력이 약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인트는 협상이 잘 되냐가 아니라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시장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제일 먼저 뭘 보냐? 공급 리스크를 봅니다. 중동 긴장, 원유 공급 차질 우려, 유가 급등. 유가가 뛰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들썩이고 인플레 기대가 들썩이면 금리 경로가 다시 위로 열립니다. 그러면 위험 자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코인만 빠진 게 아니고 비트코인, 알트, 레버리지 포지션이 같이 흔들립니다. BNB 같은 종목이 더 크게 맞는 장면도 여기서 자주 나오죠. 유가가 하루 3%씩 튀면 시장 머릿속 계산은 단순해집니다. 인플레가 다시 살아나면 연준은 쉽게 완화로 못 간다. 이 기대가 되살아나는 순간 달러가 강해지고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자산들은 부담이 커집니다.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위험자산 바스켓으로 묶이는 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간대가 겹치면 움직임이 더 과장됩니다. 주말, 새벽, 유동성이 얇은 구간, 이때는 작은 매도도 큰 낙폭으로 번지고 한번 미끄러지면 호가 빈 구간을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보다 먼저 시장 두께가 얇아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얇아진 시장은 작은 충격도 큰 캔들로 바꿉니다. 지금이 딱 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CT는 7만 달러를 핵심 지지선으로 봤다는 식의 언급이 나옵니다. 이 숫자는 예언이 아닙니다. 심리와 포지션이 갈리는 경계선에 가깝습니다. 7만이 흔들리면 현물 투자자보다 파생 쪽이 먼저 반응합니다. 증거금이 얇은 계정이 정리되고 강제 청산이 연쇄로 튀면서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뉴스가 나빠서가 아니라 포지션이 얇아서 더 크게 흔들리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방향이 아닙니다. 떨어질 때 누가 무엇을 어쩔 수 없이 파느냐입니다. 현물은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갑니다. 하지만 파생은 버틸 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가격이 몇 %만 움직여도 증거금이 얇은 계정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이때 나오는 물량은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붙으면 체감상 한 계단이 아니라 계단 몇 개를 한 번에 밟게 됩니다. 채굴업체도 비슷합니다. 가격이 더 내려가면 수익성이 흔들리고 현금 확보 압력이 커집니다. 보유 물량을 던지는 공급이 늘면 가격은 다시 눌립니다. 이게 공포장의 전형적인 압력의 순환입니다. 나쁜 뉴스 하나가 아니라 구조가 가격을 밀어버리는 단계죠.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특히 예민하게 보는 축이 있습니다. 기업 금고처럼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곳들입니다. 대표가 스트래티지입니다. 가격이 더 내려가면 대량 보유 기업의 평가손이 커지고 그 다음 단계로는 자본시장 조달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파산 공포가 아니라 조달 엔진이 둔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계산입니다. 여기에 피터 쉬프 같은 회의론자는 내재 가치 없는 투기 자산에 기업이 관호출됐다는 프레임을 얹습니다. 이 프레임은 주가에서 프리미엄을 빼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과거엔 스트래티지 주식이 보유, 비트코인 가치보다 비싸도 사람들이 샀습니다. 대체재가 약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현물 비트코인 ITF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굳이 부채 리스크까지 안고 그림자 비트코인 주식을 살 이유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꺼지면 스트래티지의 매수 엔진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팔아 비트코인을 더 사는 구조가 덜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지점이에요. 가격이 내려가면 손실이 커지고 손실이 커지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강화된 리스크 관리는 다시 매도를 부릅니다. 공포장은 이렇게 심리의 기계가 돌아갑니다.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격은 내려가는데 펀딩이 완전한 음수로 무너져 내리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닥 매수를 꿈꾸면서 롱을 조금씩 얹고 그 롱이 다시 청산되면서 낙폭이 커지는 반복, 바닥 논쟁이 길어질 때 시장에 흔히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결제 약정이 줄고 거래량이 마르는지 아니면 포지션만 갈아타며 변동성만 커지는지 이걸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전자가 나오면 정리에 가깝고 후자가 나오면 연장전에 가깝습니다. 옵션 시장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콜보다 풋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상승보다 보험을 먼저 산다는 뜻입니다. 보험 수요가 늘면 변동성이 올라가고 변동성이 오르면 레버리지는 더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 위축이 다시 변동성을 키웁니다. 알트는 더 취약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는 호가가 얇습니다.
같은 퍼센트 매도라도 충격이 더 커지고 위험 회피가 시작되면 알트가 먼저 무너지고 그 공포가 다시 비트코인으로 전염됩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는 느낌이 알트에서 먼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봐야 할 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첫째, 중동 뉴스가 유가를 더 밀어 올리는지. 둘째, 달러 인덱스와 미국 금리가 다시 위로 붙는지. 셋째, 비트코인 7만 달러 선에서 현물 매수와 파생 청산 중 무엇이 우세한지. 넷째, ETF 자금 흐름이 유출로 이어지는지. 다섯째, 스트래티지 같은 트레저리 기업의 프리미엄 지표가 더 꺾이는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면 이겁니다. 금이 강해도 비트코인이 못 가는 날이 있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더 빠르게 반응하는 환경에선 비트코인이 다시 위험자산 바스켓으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코인만의 하락이 아니라 지정학 다음으로 유가, 그리고 달러, 마지막 위험자산, 이 연쇄가 다시 돌아온 장면입니다. 당이 반등이 나와도 변동성은 쉽게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책과 협상, 그리고 유가가 하루 방향을 바꾸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반등으로 안심하기 어렵고 한 번의 급락으로 끝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확률이 흔들리는 구간입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하나로 모입니다. 협상 뉴스가 진정되는 순간 유가와 달러가 동시에 꺾이느냐, 그리고 그때 비트코인이 반등이 아니라 안정을 만들 수 있느냐. 시장이 다시 숨을 쉬는 순간은 공포 지표가 아니라 거래량이 먼저 말해줄 겁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 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시켜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팔아,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